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뭐 산업공학 일반적인 내용들은 별로 이렇게 아니고요. 제가 지금까지 공부해 오면서 여러분들이 한 번은 이런 얘기들도 있구나라고 이렇게 슬쩍 지나가면서 들었지만 상당히 나중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제가 뭐 좀 준비를 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타이틀은 철학하고 연구하고 연구의 방법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실제로 여러분 공부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다 리서처잖아요. 사이언스를 하는 분들이고, 물론 엔지니어링도 사이언스의 일부분이니까. 근데 그런 고민은 한 번쯤은 해봤을 거예요. 내가 뭘 하고 있나? 왜 이런 공부를 하고 있나? 그렇죠? 뭐 단순히 석사를 마치고 박사를 마치는 자격증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공부를 하는데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고민을 해보셨으면 이 오늘 세미나 같은 이런 그 연구 방법론들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타이틀은 이렇게 거창하게 적었지만 실제로는 제가 느낀 점, 제가 공부하면서 지난 박사 또는 박사 후에 그 외국에서 교수 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오늘 이제 한양대에 와서 한양대에서 계속 연구를 해왔던 이런 일련의 과정 중에서 제가 느꼈던 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연구 방법론이 왜 필요한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한번 얘기를 해 보려고 해요. 간단히 저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 저는 그냥 한 사람입니다. 뭐 거창하진 않고요. 그냥 연구를 하는 사람입니다. one of them이죠. 연구하는 사람은 굉장히 정직해야 되는데 그게 제일 중요해요. 연구하는 사람이 왜 정직해야 되는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얘기가 나올 거예요. 오늘 슬라이드의 한 일부분도 연구자가 왜 정직해야 되는지에 대한 토픽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HCI를 많이 공부했습니다. 지난 한 15년간 HCI, Human Computer Interaction이라고, 특히 저는 박사학위는 심리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제품 설계라든지 산업공학에서 필요한 인간공학적인 내용들 또는 좀 더 깊게 또는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인지공학적인 면, Cognitive Science 쪽에 대해서 공부를 해왔죠. 마지막으로 저게 원래 제 꿈이었어요. 제 꿈이 이제 요리사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셰프가 꿈이었는데, 못하게 하더라고요, 부모님이. 돈을 못 번다. 근데 지금 세상에서는 한 20년 전에는 못 버는 직업이었는데, 지금 뭐 엄청나게 많이 벌잖아요. 유명한 셰프. 그래서 저는 주로 이제 하비로, 그러니까 취미로 이제 집에서 요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저희 집에 오면 제가 해주는 맛있는 요리, 그러니까 고든 람지 요리 같은 거. 고든 람지 아세요? 아주 굉장히 유명한 영국 요리가인데, 요 셰프인데, 미국에 가서도 막 이렇게 그 헬스 키친이라든지 뭐 그런 거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요리에 대해서 아무 전문적인 내용들 같은 거 다루는 다큐멘터리나 이 리얼리티 프로그램도 굉장히 재밌어요. 하여튼 뭐 그거는 여담이고요. 자,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까 해요. 코드노 스튜디오 앤 코인셀 스튜디오. 좀 멋있어 보이죠? 그죠? 영어로 쓰는 것보다 라틴어로 쓰니까 멋있어요. 그죠? 위에 있는 건 라틴어고 밑에 있는 건 영어입니다. 라틴어로 쓴 이유가 있어요. 인류가 지식을, 그쵸? 인류가, 그러니까 우리 역사상, 인류의 역사상 지식이라는 것을 만들어내기 시작한 게 그리스 시대부터라고 봐요. 물론 그리스 시대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로마 시대에 걔네들이 이제 여러 가지 학문적인 배경을 가지고 전 세계에 퍼뜨린 파급 효과가 있는 게 로마 시대고, 현재의 세계의 중심은 아무래도 서양 중심이기 때문에 학문의 중심도 결국은 서양이 됐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동양은 왜 이렇게 창피하게끔 한 번도 세계의 중심이 서 있지 못했느냐? 그건 아니에요. 뭐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1400년대까지는 동양이 세계의 중심에 서 있었죠. 학문적으로. 종이도 만들고 건파우더도 만들고, 그죠? 그 화약도 만들고 대단했습니다. 엄청났죠. 근데 그게 넘어갔죠. 패권이 넘어갔습니다. 그 이유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고자 하는 오늘의 주제는 과연 우리가 왜 공부를 하고 뭘 공부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가볍게 토론을 해보려고 그래요. 모든 학문의 진실은, 모든 학문의 기본적인 목적은 진리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고리타분하죠? 진리, 맨날. 더 트루스를 찾는 게 학문하는 사람들의 목적이에요. 근데 그 진리가 뭐냐는 거죠. 산업공학 분명히 진리 있어요. 산업공학만이 추구하는 어떤 진리가 있어요. 근데 그 진리가 뭐냐, 그 트루트가 뭐냐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거예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해본 이유는 단 하나예요. 왜 그랬냐면 2008년도에 제가 테뉴어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테뉴어를 받으면 갑자기 이게 사람이 푹 꺼져요. 꺼져서 이게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상한 책들을 읽기 시작하면 제가 그런 고민을 했어요.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연구자였습니다. 맨날 논문 쓰고, 맨날 책 읽고, 맨날 논문 읽고, 실험하고, 이런 식의 일상적인 행동들을 하다가 2008년 이후부터 이제 제가 좀 시간이 있으니까 좀 이상한 생각들을 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찾아낸 핵심이 공부를 하는 사람은 진리를 찾는 거예요. 근데 진리가 뭐냐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시작하려고 그래요. 진리가 뭐냐. 우리가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2500년간 우리가 해왔던 진리가 뭐냐 이거죠. 결국은 사람이 누구를 닮고 싶어 하냐면 절대자를 닮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안 할게요. 왜냐면 종교적인 색채도 있으니까. 절대자를 찾고자 한 거예요. 절대자. 절대자가 분명히 우리를 만들었을 건데 전 세계를 만들고 전 우주를 만들었을 거예요. 그죠? 모르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편해요. 이게 저절로 생겨났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불편해요. 근데 이게 누가 만들어졌다 그러면 아주 편하거든요, 사람이. 아, 이거 누가 만들어 놓은 거야. 근데 그 사람은 우리보다 월등한 사람이야. 그죠? 사람은 아니겠지. 절대자라는 거죠. 그 사람이 만들어낸 진리, 그 사람이 우주를 만들었을 때 진리를 찾는 게 우리 과학의 핵심이었어요. 가장 최근에 예를 들어보면 지놈 프로젝트가 있어요. 게놈 프로젝트라고 한국말로는 설명을 하는데 1990년대 후반부터 염기서열을 분석하죠. 그죠? 뭐 전 세계의 엄청난 나라에서 엄청난 돈을 들여가면서 그 사람의 염기서열을 분석합니다. 핵심, 그걸 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냥 컴퓨터 테스트 해보려고? 아, 이런 컴퓨터가 있으니까 이렇게 많은 염기서열도 금방 하는 거. 이거 아니에요. 염기서열을 다 분석을 해보면 아, 요 부분에서 생기는 질병이 있겠구나. 아, 염기서열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 그 편집증이 생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암이 생기는 염기서열이고 절대자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을 텐데 염기서열을 통해서 내가 절대자가 되고 싶어 하는 거지. 인류의 지식은 딱 그거예요. 절대자의 위치에 도달하고자 하는 게 인간의 욕망이에요. 그래서 그런 연구를 시작하는 거예요. 나와봤더니 잘 몰라요. 염기서열 나왔어요. 다 데이터 나왔잖아. 근데 아니네. 이게 아닌가벼. 딴 산인가벼. 이거지. 그런 일련의 과정이 연구예요. 그 진리를 찾아가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는데 실제로 성공한 경우는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여기 슬라이드에서 보면 타워 오브 바벨이라고 그러는데 바벨탑. 성경에 나오시죠? 성경에 나오죠? 제가 가끔마다 존댓말이랑 한국말이랑 헷갈려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데 제가 뭐 기독교는 아니지만 성경에서 바벨탑의 핵심은 뭐예요? 막 이렇게 탑을 쌓아가지고 저 위에 가자는 거잖아요. 사람도 욕심이 그거예요. 내가 이렇게 많이 연구를 해서 전 인류가 연구를 해서 저기에 가겠다는 거지. 아, 그럼 나하고 그분과는 동급이라는 거지. 인류와 그분은 동급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철학의 핵심이 된 부분이 있어요. 자, 여기서 PhD라고 불러요, 우리를. 그죠? 우리 박사 따면 PhD라고 부르죠? 캠브리지 같은 데는 원래는 닥터 오브 필로소피라고 불러요. 철학 박사라고 부르지. 제가 DPhil 저는 캠브리지 나오지 않았지만 영국에 있는 학위를 받아서 저는 DPhil로 나와요. 닥터 오브 필로소피로 나오거든요. 근데 미국 학위나 한국 학위는 PhD로 나오잖아요. 필로소피 오브 닥터. 근데 이제 영국도 많이 이제 PhD로 넘어갔는데 핵심은 그거예요. 왜 여러분들을 필로소피 오브 닥터라고 부르냐 이거지. 왜 엔지니어링 오브 닥터라고 안 부르냐 이거지. 아니면 사이언스 오브 닥터라고 안 부르냐 이거지. 메디컬 닥터는 메디컬 닥터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MD라고 부르잖아. 근데 왜 우리는 아직까지 PhD냐 이거지.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번이라도 고민을 해봤다면 철학적인 얘기를 조금은 알아야 철학의 역사를 좀 아시면 아, 왜 우리를 PhD라고 부르고 연구는 이런 게 연구구나 라는 거를 조금 안 것 같아요. 저도 지난 2, 3년간 연구 방법론 또는 연구의 철학 같은 걸 좀 공부하면서 그 부분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철학 어떻게 보면 되게 고리타분해요. 이쪽 부분 정말 재미없죠. 뭐 인류의 존재론이라든지 삶의 목적이라든지 종교의 의미 뭐 이런 거 공부하는 철학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섭취해야 될 내용들은 이 부분이죠. 철학의 동전의 양면처럼 철학의 한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지만 철학의 다른 한 부분들은 과학에 아주 밀접한 얘기들이 많아요. 특히 Human Reasoning Process. 나중에 이제 다음 슬라이드부터 나오겠지만 플라톤이라든지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여러분이 좋아하는 피타고라스. 피타고라스 좋아하죠? 피타고라스 이런 사람들이 Human Reasoning Process의 전형을 만들어 놨어요. 서양 철학의 핵심은 동양 철학과는 굉장히 달라요.
서양 철학의 핵심은 코잘리티예요. 영어로 하면 코잘리티인데 한국말로 하면 인과관계예요. 인과관계를 밝히는 게 걔네는 과학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동양 철학은 좀 달라요. 동양 철학은 절대 그 인과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긴 하지만 그거보다 뒤에 뭔가가 있다는 걸 더 중요시해요. 그게 주역이에요. 하여튼 뭐 그건 다음에 나옵니다. 자,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우리는 이 부분 안 건드려요. 저도 몰라요. 관심도 없고. 우리가 한테 필요한 것만 받아들이면 되잖아. 자, 철학이 어떻게 휴먼 리즈닝 프로세스를 정의해야 하는지 한번 봅시다. 그러려면 역사를 좀 아시면 되게 도움이 돼요. 굉장히. 자, 파이타고라스, 그죠? 피타고라스입니다. 알죠?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야. 우리 산업국가 중에. 걔가 이거 왜 만들었을까? 그냥 재밌어서 심심해서 이렇게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그리고 빗변의 제곱은 뭐 양변의 제곱의 합과 같다. 이거 재밌어서? 심심해서? 그거 아니거든요. 피타고라스가 생각한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절대자를 이해해 보려고 했더니 얘를 이해하려면 숫자만이 유일한 해법이라는 거지. 절대자는 전 세계를,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사람이에요. 거의 2700년, 800년. 그쵸? 2600년, 700년 된 사람이잖아요. 그 당시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절대자는 우리를 굉장히 정확하게 만들었을 거다. 완벽한 하모니어스한 모형으로 만들었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수학을 해서 매스메티컬한 폼으로 만들 수 있겠다는 거지. 그러면서 얘기한 게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그 얘기를 합니다. A제곱 플러스 B제곱 이꼴 C제곱. 절대자는 세상을 이렇게 완벽하게 만든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얘가 종교도 하나 만들어요. 피타고라스 종교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숫자만을 믿는 종교가 그 당시 그리스 이제 아테네 문명 이전에 좀 있습니다. 얘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은 숫자다. 완벽한 하모니다. 자, 요런 생각이 이 당시에 피타고라스의 그리스 시대의 초창기를 지배를 하다가 우리는 이 두 사람을 떼놓고는 얘기할 수 없는 현재에 이르죠. 플라톤과, 영어로 얘기하면 플라토고 우리나라 말로 나오면 플라톤인데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가 나옵니다. 이 두 사람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과학을 이 두 사람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전에 소크라테스가 있어요. 근데 소크라테스는 그리스 철학의 모티브를 제공한 사람이고 과학 철학의 핵심은 이 두 사람이 시작을 합니다. 이 두 사람을 이해하려면 굉장히 재밌는 얘기들이 있어요. 자,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인류가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진리가 절대자가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겠냐는 거지. 그 당시에 가장 디베이트가 됐던 이슈가 이거예요. 절대자가 세상을 굉장히 정확하게 만들었다면 피타고라스가 얘기한 것처럼 잘 생각해봐요. 인류의 중심은 지구여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어야 한다는 거죠. 아주 기본적인 커먼 센스예요. 그죠? 그냥 단순한 로직이에요. 우리가 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니까 절대자가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중심이고 자, 그렇다면 밖을 봤더니 수성, 금성, 비너스 같은 경우는 잘 보여요. 수성 저기 머큐리는 잘 안 보이는데 눈으로 그 당시에 망원경이 없으니까 이 비너스는 정확하게 서클을 도는 것 같아요. 우리 주위를. 근데 좀 큰 거 있잖아요. 우리 바깥에 있는 행성들이 있어요. 그죠? 뭐예요? 마르스랑 주피터.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나라 말로 목성이랑 화성. 요 두 개는 우리 뒤쪽에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알잖아. 근데 그 당시 사람도 몰랐겠지.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얘네들이 움직이는 걸 봤더니 특히 화성이나 목성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이상하게 돌아요. 이게 뭐 영어로는 뭐라고 그랬지? 에피서클인가? 뭐 그런 에피사이클로 도는데 이렇게 돌아요. 우리가 눈으로 관찰을 해보면. 자,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요. 자, 우리가 세상의 중심이고, 우리가 세상의 중심이에요. 절대자가 우리를 만들었어. 그리고 피타고라스도 얘기하잖아요. 똑같이 이렇게 서큘러 폼으로 돌아야 되지. 근데 얘가 이상해. 화성과 목성은 이렇게 돌아요. 이렇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가 두 가지로 하는데 얘는 플라톤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 이제 봐라. 절대자는 우리를 완벽하게 만들었는데 화성이랑 목성이 저렇게 돌지 않냐. 그러니까 보는 걸 믿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사물에는 본연의 뭔가가 있지 우리가 보는 건 우리가 보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저거를 보고 나서 세상의 중심이 우리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 데이터는 믿지 말고 자료도 믿지 말고 네가 생각하는 절대자의 뜻을 믿으라는 거지. 이론에 초점을 둬요. 이론에 방점을 준다고. 네 머릿속에서 나온 게 진리지 네가 볼 수 있는 건 진리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지. 그게 플라톤입니다.
자, 플라톤의 아주 유명한 제자가 있죠. 이 사람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저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이 만든 아카데미의 제자였는데 얘는 선생님이 다 틀렸다고 얘기를 하죠. 선생님이 말한 건 말도 안 된다. 물론 선생님 돌아가신 다음에 있을 땐 안 했어요. 돌아가신 다음에 야, 우리 선생님이 만든 건 다 거짓말이야. 어떻게 야, 눈에 보이는 걸 안 믿냐? 그러면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 모든 거는 경험이다 이거지. 데이터만이 우리에게 과학적인 진실을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거지. 임피리카를 처음으로 얘기해요. 우리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임피리시즘의 원형을 만든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다른 것도 많이 만들어요. 실로이즘이라는 3단 논법도 만들고 귀납법, 연역법의 원형을 만들어줘요. 참 창피한 얘기죠. 왜냐하면 2500년 전에 거의 2500년 전 사람이 아직까지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야. 그죠? 대단한 거야. 이건 정말 무서운 얘기예요. 하여튼 아리스토텔레스는 선생님이 틀렸다고 얘기해요. 여기서 서양 과학과 서양인들이 과학을 대하는 태도와 우리가 동양인이 과학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제자가 스승을 넘죠. 그죠?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이 틀렸다고 얘기하면 자기의 이론을 발전시켜 나가요. 물론 그 다음 세대도 아리스토텔레스가 틀렸다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나가죠. 그게 서양 과학, 서양이 생각하는 학문의 발전이에요. 동양은 달라요. 공자 밑에 맹자랑 순자가 있어요. 아주 두 명의 유명한 제자들이 있죠. 뭐 들리는 전설에 의하면 맹자 씨는 조금 안 좋았대요, 머리가. 순자 씨는 굉장히 똑똑했대요. 그래서 순자가 공자의 이론들을 대부분 부정하면서 새로운 학파를 형성했는데 그 제자들이, 순자의 제자들이 별로 좋지 않아서 우리는 서양과 같은 학문적인 패러다임을 갖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맹자는 절대적으로 공자만을 믿고 따른 거지. 계승발전. 그게 동양의 철학이에요. 동양이 세상을 접하는 어떤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공자 이후에 세계적인 철학자가 우리 동양에서 많지 않잖아요. 서양은 많아요. 아리스토텔레스 이후에 조금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존 로크라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임마누엘 칸트라는 사람도 있고 세상을 한번 흔들어 놓는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철학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여튼 그러면서 이 두 개의 차이가 극명해요. 얘는 이론 중심이고 얘는 데이터 중심이에요. 오케이? 그게 연구 방법론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연구 방법론의 핵심은 자, 이론도 있고 데이터도 있는데 이걸 어떻게 조화롭게 만들어내냐가 여러분의 핵심이라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만들어낸 인류 과학의 결정체가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맨날 논문 쓰면서 처음엔 인트로덕션, 두 번째는 리터처 리뷰, 세 번째는 메소드나 실험하거나 아니면 수학적으로 증명하거나 그 다음에 컨클루전 내고 디스커션하고 레퍼런스 넣고 이거 폼인 줄 알았죠. 그냥 남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근데 이 원형은 누가 만들었냐면 아리스토텔레스가 기본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이따가 나올 존 로크라든지 이런 철학자들이 리즈닝 프로세스의 전형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일련의 과정 속에서 인류가 더하고 빼고 해서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이게 맞는 얘기냐는 거지.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연구 방법론의 핵심이에요. 연구 방법론은 왜 이것만 맞냐는 거지. 다른 건 왜 틀리냐는 거지. 여러분은 그 정도 수준이 돼야지 이제 한양대의 수준이 된다는 거지. 창피하게 맨날 이 정도 따라가가지고 나 논문 하나 끝났어. 뭐 이런 게 아니고 이거 자체에 대해서도 극명하게 우리가 치열하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게 우리가 그 수준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핵심은 이게 어떻게 발전했냐는 거지. 이론 중심의 아이디얼리즘과 철학에서 그 다음에 데이터 중심의 임피리시즘이 두 개가 맨날 싸워요. 이 역사가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그 역사를 잠깐 한번 볼게요. 자, 아까 얘기했죠. 아리스토텔레스 이후에 서양 철학은 아주 암흑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중세시대에 마녀 사냥하고, 왜냐면 그 당시에 왜 이 중세시대에 마녀 사냥밖에 할 수밖에 없냐면 그 기독교가 유럽의 정신을 지배하잖아요. 유럽의 정신을 지배한 기독교의 핵심은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지. 그분은 감정적으로, 이모셔널하게 이제, 그러니까 모든 과학적인 방법론들을 싸그리 무너뜨리죠. 책에 불태우고, 막, 마녀 사냥하고. 그래요. 자, 그러면서 아주 유명한 시대가 서양에서는 도래하죠. 인본주의, 르네상스가 도래합니다. 이 그림 뭔지 알아요? 여기 타이틀은 써있네. The School of Athens. 라파엘로가 쓴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라파엘로가 그린 그림인데,
저기 르네상스 시대 아주 유명한 화가죠. 뭐 유명한 사람 또 누구 있어? 많지. 라파엘로가 저 그림을 그렸을 때 무슨 생각을 하고 그렸는지 잘 고민을 해봐야 돼요. 자, 인본주의 시대 때 플라톤하고 아리스토텔레스를 그려요. 플라톤하고 아리스토텔레스. 르네상스의 핵심은 고대 그리스 시대로 돌아가자는 거지. 고대 그리스 시대는 인간이 중심이 된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스인의 철학은 인간이 중심이 된 철학이었어요. 근데 종교로 한 100여 년, 1000여 년간 갔잖아요. 그러다가 르네상스 시대 때 다시 고대 그리스 정신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린 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가운데 정확하게 그린 다음에 학교를 그린 거예요. 플라톤의 학교를. 플라톤이 만든 아카데미를 그린 건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얘네 둘이 일렬로 서 있어요. 그죠?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양쪽을 이렇게 뒤로 걷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평행선을 걷는 거지. 그러니까 학풍을 보여준 거예요. 그 당시 학풍은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동급이라는 거지. 뭐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아니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자 이제 르네상스 시대에 해보자는 거지. 뭔가 인간이 중심이 된 고대 그리스로 돌아가 보자는 거지. 그러면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데 르네상스나 이럴 때의 서양 역사의 중심은 대륙 쪽이었어요. 뭐 이탈리아라든지 독일이라든지 프랑스. 이게 핵심이었지. 영국은 되게 후진국이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지. 뭐 산업이 있나 문화가 있나 아무것도 없는 나라지. 그러다가 아주 불세출의 영웅이 하나 나옵니다. 제가 뭐 장사꾼 같잖아요. 그죠? 장사꾼 같죠? 재밌게 해드리려고. 워낙 고리타분한 얘기예요. 베이컨이 나옵니다. 이게 그 돼지고기 베이컨이 아니고 프란시스 베이컨인데 이 사람이 경험론, 그 서양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 과학에서 가장 중요한 경험론을 재등장시켜요. 이 사람이 하는 건 딱 하나예요. 뭐냐면 가설도 없고 가설 우리 필요 없다. 데이터만 보고 데이터에서 이론을 끄집어내자라는 게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가설? 뭐 가설 얘기를 안 해요. 그러면서 이 얘기는 한번 해요. 자, 가설이라는 게 네가 한쪽밖에 못 본다는 거지. 네가 한쪽을 선택했으면 나머지 가설은 못 본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가설을 네가 들고 들어가면, 시작할 때 들고 들어가면 그거는 뭐 그게 뭐 데이터냐 이거지. 니네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거지. 그러면서 프란시스 베이컨은 절대적으로 가설을 믿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죠. 프란시스 베이컨이 어떻게 죽은지 아는 사람? 저기 폐렴 걸려서 죽거든요. 왜 폐렴 걸려서 죽냐면 그렇게 하죠. 얘는 그게 궁금한 거야. 계란을 닭이 품어야 꼭 새끼가 나오나 아니면 사람이 품어도 새끼가 나오나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품어요 진짜. 그 눈 오는 날 엄청나게 눈이 많이 오는 날 그 다음날 죽잖아요. 폐렴으로 감기 걸려서. 이 정도의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경험론의 핵심을 만들어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을 또 얘기하지 않으면 영국이 그 1600년대 이후로 과학의 주도권을 잡는 이유는 이 사람과 아이작 뉴턴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존 로크라는 사람, 요 얘기를 잘 보세요. 토마스 제퍼슨이라고 이제 미국의 건국을 도와줬던 미국 건국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인데 인류 역사상 3명만 들라 그러면 베이컨하고 로크하고 뉴턴을 들겠다 이거지 자기는. 어떤 일을 하냐면 존 로크 아마 고등학교 때 여러분 배웠을 거예요. 백지이론 얘기하잖아요. 존 로크가 하는 말의 핵심이 뭐냐면 사람은 태어날 때 나띵으로 태어난다는 거지. 머릿속에 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지. 하지만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공부와 여러분의 리딩과 여러분의 생각이 합해져서 인류의 총체적인 지식이 된다는 거죠. 존 로크가 한 얘기는 딱 그래요. 그래서 이 패러다임이 영국으로 휩습니다. 자, 이 1632년, 1704년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 다른 것도 많이 해요. 근데 과학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은 경험론을 완성을 시켜요. 임피리시즘을 완성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나오게 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을 해줘요. 자, 문제는 이거예요. 아이작 뉴턴 이전에 아이작 뉴턴과 똑같은 얘기를 한 사람이 꽤 있었어요. 만유인력의 법칙 같은 거. 근데 싸그리 무시됐잖아요. 잘 생각해봐요. 이 사람이 중세시대 때 태어나서 만유인력의 법칙을 딱 들고 나왔다 그래봐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 바로 마녀 사냥 당하지. 그냥 바로 죽는 거지 그 다음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네가 이해할 수 있냐는 거지. 근데 존 로크, 프란시스 베이컨이 분위기를 만들어놨어요. 영국 사회에서. 자, 이제 데이터가 중요하다 이거지. 데이터가 모든 걸 증명한다는 거지. 그러면서 아이작 뉴턴은 자기가 물론 한 실험도 있지만 우리 뭐 갈릴레오라든지 티코 브라헤라든지 케플러가 그 몇십 년간 조사해온 자료를 바탕으로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하죠.
발견하면서 그 1600년대 시대를 한번 힘듭니다. 우리가 뭐 2007년에 아이폰이 나와서 세상을 한번 휘둘렀듯이 그거보다 더 센세이셔널하게 세상을 완전 휘둘리죠. 왜냐하면 드디어 인류가 절대자의 위치에 간 거야. 잘 생각해봐요. 절대자가 있다면 F 이꼬르 M 곱하기 G1, G2, R 스퀘어로 나누나요? M1, M2, R 스퀘어로 나누는 게 만유인력의 법칙이잖아요. 그러니까 절대자가 그걸 만들었을 텐데 우리가 처음으로 그걸 이해한 거야. 인류의 지식이 쌓여서 처음으로 얘하고 동급이 된 거지. 난리 났죠, 그때. 난리 났습니다. 드디어 우리 나왔다. 근데 실제로 아이작 뉴턴도 종교인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함부로 하지는 못했지. 절대자, 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찾은 것도 절대자의 뜻을 찾기 위해서 한 거지, 자기가 이걸 가지고 뭐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생각은 없었어요. 하여튼 이때 분위기가 그랬어요. 그래서 아이작 뉴턴이 인정을 받고 그 과학의 핵심이 완전히 영국으로 쏠리는 아주 중대한 기폭제가 되죠. 그리고 여러분이 또 아시는 또 한 명의 유명한 사람이 19세기에 나오죠. 찰스 다윈. 이 사람 어떻게 해요? 이 사람 데이터 수집하잖아. 어디 가서? 갈라파고스 아일랜드 가가지고, 그죠? 이렇게 거북이에요? 뭐 도마뱀이에요. 뭐 그거 보고, 아, 이렇게 갈라졌겠구나. 이게 진화를 했겠구나. 이거 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지 이론 만든 거잖아요. 여태까지의 핵심이 경험론이에요. 자, 데이터 보고 이론 만들자. 이게 경험론입니다. 두 명의 불세출의 영웅이 영국에서 태어나는 아주 운 좋은 일이 되는 거죠. 찰스 다윈 이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는 했어요. 근데 이 사람만이 유일하게 이제 업적으로 인정받은 거고.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경험론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자, 현대과학의 핵심은 반복이 가능해야 돼요. 여러분이 논문 발표하면 그거 증명 가능해야 되고 다시 한 번 더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영어로는 replicability인데, replicability가 없는 과학은 과학이 아니라는 거지. 그건 one of the case라는 거죠. 그냥 우연히 일어난 거야. 근데 그 반복이 계속 가능하면, 아, 그게 진짜 맞는 얘기구나. 그게 진짜 진리구나. 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데, 자,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과학자들은 거짓말 하는 건 아니에요. 과학자가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데, 핵심은 뭐냐면, 과학자는 보고 싶은 거, 그건 인류의 본성이에요. 인간의 본성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남자 여자 미팅을 한다고 그래봐요. 대부분의 사람이 이 남자가 멋있는데 나한테는 이 남자 이 여자가 멋있는 거야. 왜냐면 나의 이상형이니까. 맞죠? 가설이 이렇게 쭉 많단 말이야. 진리가 저기 쫙 있는데 나는 이게 진리라고 찍는 거지. 잘못한 건 아니에요. 그건 내가 보는 거니까. 그렇죠? 내가 보는 건 뒤쪽은 안 보이잖아. 그러면서 과학자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자기가 보는 것만 보고 결과가 나오면, 데이터가 나오면 그걸 자기에 맞게 이렇게 주물러요. 마사지 한다고 그러죠. 물론 이게 조작하는 건 아니고, 아, 이게 이걸 거다. 그죠? 거기서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제가 읽었던 기사에 의하면 지난 10여 년간 그 유명한 네이처나 사이언스나 셀즈에 실렸던 많은 논문들 중에 재현 가능한 논문이 10%밖에 안 된대요. 90% 뻥이라는 거지. 뻥은 아니지. 약간 부풀렸지만 재현이 불가능하다는 거지. 원 오브 더 케이스였는데 그게 맞다고 그냥 막 터뜨린 거죠. 그게 과학이냐 이거지. 그게 경험론의 즉 데이터를 가지고 이론을 끄집어내는 거에 함정이 돼요. 그러면서 대륙 쪽, 아까는 영국 얘기죠. 경험론의 단점이었어요. 자, 이번엔 대륙 쪽은 좀 달라요. 칸트라는 아주 불세출의 영웅이 또 한 명 나오죠. 양벽을 이루죠. 이쪽에 존 로크랑 이쪽 임마누엘 칸트가 양대 산맥을 이루죠. 물론 이제 칸트가 훨씬 후의 사람이라 이론적으로는 훨씬 정교합니다. 근데 칸트의 핵심은 진리라는 것은 절대적인 진리는 없고 절대적인 옳고 그름은 존재하지 않고 상대적인 거로만 존재한다는 거죠. 그게 순수이성 비판의 핵심이에요. 물론 다른 얘기도 있지만 우리가 인간이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의 판단은 그냥 그게 너의 로직이지 진짜 진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장난하는 것뿐이라는 거지. 우리의 말의 한계, 우리의 언어의 한계 때문에 우리의 로직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상대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 이런 얘기도 제가 그래서 정리했습니다. 자, 임마누엘 칸트의 그 대륙적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뭐 그 후에 수많은 철학자들이 나와요. 저쪽에 독일 쪽에서. 그래서 막스 프랑크 연구소 같은 이런 그 독일 쪽 대륙적인 이론이 굉장히 강해요. 그렇죠? 데이터보다는 영국은 데이터가 굉장히 강하고. 자, 뭐 최근에 그 철학자 중에서 또 로직 오브 사이언틱 디스크 이 사람이 얘기한 카울 포퍼가 얘기하는 건 연역법만이 과학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귀납법, 즉 데이터를 보고
이론을 끄집어내는 건 다 거짓말이라는 거지. one of the case라는 거지. 자, 그러면 유일한 과학적인 접근 방법은 연역법밖에 없다는 거지. 이론을 만들고 수학적으로 증명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지. 여기 수학하시는 분 많을 거예요. 오알이라든지 뭐 저기 최적화라든지 수학 많이 해요. 저는 수학은 안 써봐서 저는 오히려 이제 귀납적인 방법이죠. 그 인덕티브한 방법인데 하여튼 이 사람은 그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또 이 사람 얘기 안 하면 또 안 되잖아요. 자, 칸트가 무슨 얘기를 해요? 진리는 상대적인 거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확률과 통계에 대해서 방점을 찍어주죠. 그 이후에 확률과 통계학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서 그 이론적인 집대성들이 이제 막 되죠. 칸트 이후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한 얘기가 뭐냐면, 이 사람 전에 이제 하이젠베르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물리학자들도 있지만, 이 사람이 한 거는 상대성 이론 아니에요. 상대성 이론이 칸트의 철학적인 배경에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칸트가 뭐라고 그랬는데, 모든 건 상대적인 거야. 그죠?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가 아니고, 이건 상대적인 거야. 진리는 상대적인 거야. 그러면서 얘가 추구하는 게 그 Theory of Relativity잖아요. 상대성 이론을 얘기한다고. 자,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이런 정도의 얘기에서 끝내기로 하고 역사는 그렇게 되고, 이게 바로 우리가 과학적 방법론이라고 하는 플라톤의 이론과 아리스토텔레스의 데이터와 그 다음에 데카르트, 그죠? 프랑스 철학자가 처음으로 가설이라는 개념을 만들고요. 그쵸? 가설이라는 개념을 만들고 베이컨하고 존 로크가 실험만이 유일한 과학적인 방법이라고 주장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케플러와 뉴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확률과 통계를 중시하는 임마누엘 칸트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그 유명한 하이젠베르크와 아인슈타인이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가 과학과 철학이 굉장히 같이 움직여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아름다운 시스템을 만들어서 여러분이 논문을 이렇게 쓸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는 특히 OR이나 통계나 수학을 많이 쓰시는 분들은 이런 형태로 가고, 저처럼 실험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거의 뭐 이 패턴을 가죠. 단지 여러분하고 나하고 수학을 많이 쓰는 분과 나의 차이점은 나는 데이터로 증명을 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수학적인 전개로 증명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 차이예요. 그걸 물론 연역법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귀납법이라고 이렇게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전체적인 패턴은 비슷해요. 자, 그러면 경험론이 중요하냐 아니면 이론이 중요하냐라는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죠. 자, 경험론은 실제로 2차 세계대전 이전에 과학의 핵심이 됩니다. 그리고 변하지 않는 진리가 돼요.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해져요, 그 당시에. 이때 아인슈타인이 나오죠. 아인슈타인 뭐라 그래요? 세상은 E = mc 스퀘어라는 거 아니야. 질량과 에너지는 등가라는 거지. 같이 움직일 수 있다는 게 처음이에요. 지금 요즘에 일본 원자력 발전에 따면 난리가 나지만 이런 원자력 에너지의 핵심이 E = mc 스퀘어에서 나온 거잖아요. 자,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아주 재밌는 현상이 일어나요. 제가 읽었던 책에 의하면 아인슈타인이 문제의 원흉이라는 거지. 왜? 절대자가 이런 거 다 감춰놨다는 거지. 절대자가 있다면 E = mc 스퀘어 발견 못하게 이렇게 다 숨겨놓고 있었는데, 얘가 나와가지고 이걸 딱 까발린 거야. 우리는 지금까지 있는 거 가지고 이론을 만들었어요. 데이터 가지고 이론을 만들었는데, 아인슈타인은 뭘 해요? 한 번도 지 관찰 안 해. 실험도 안 해요. 그리고 다 이렇게 풀잖아. 풀어서 E = mc 스퀘어 나오잖아요. 즉 하나님 아니다. 절대자가 만들어 놓은 걸, 절대자가 만들어 놨지만 보이지 않게 해놓은 걸 얘가 세계 최초로 인류 역사, 인류 지식의 정수지, 하나님을 그러니까 절대자를 뛰어넘는 거지. 없는 걸 처음으로 만들어낸 게 아인슈타인이에요. 우리가 보지 못했던 걸 처음으로 만들어낸 게 이 사람이고, 뭐 그 전에 뭐 그 이후에 뭐 그 이전에는 뭐 이중 나성 DNA 이중 나성 구조 뭐 이런 것도 안 보이는 건데, 이제 발견한 거는 그건 발견이고, 얘는 이제 그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맨하탄 프로젝트에서 처음으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없는 걸 만들어내요. 없는 거는 불편한 건데, 그러니까 불편해서 누군가 안 만들어놨을 건데 얘가 만들어 오잖아요. 그래서 맨하탄 프로젝트에서 원자탄 만들어서 지금까지 와서 이렇게 피해가 있는 거죠. 자, 그 이후에 세상의 패러다임은 완전히 미국으로 넘어가요. 이제 아인슈타인이 독일 사람이었는데 미국으로 갔죠. 그러면서 그 수많은 과학자들이 미국으로 넘어가면서 미국이 그 과학의 핵심으로 등장을 하죠. 그 전까지는 뭐 별볼일 없는 나라였다가 갑자기 이제 급부상을 하죠. 그게 역사예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나오는데 그건 조금 이따 얘기를 해봅시다. 근데 어느 게 맞는지 잘 몰라요. 자, 그러면서 아주 좋은, 저 비행기 타고 오면서 이 책을 읽었는데, 그 스티븐 호킹은 아시죠? 스티븐 아주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 캠브리지 대학 석좌 교수고, 그리고 뭐 빅뱅 티오리의 전형을 제공해 주시고 원형을.
그리고 그 사람이 최근에 쓴 책이에요. 작년 10월에 쓴 책인데 더 그랜드 디자인이라고 여기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두 가지. 뭐 대부분은 뭐 빅뱅 티어리나 뭐 블랙홀 뭐 이딴 얘기 하다가 챕터 1에 아주 큰 얘기를 하죠. 챕터 1. 첫 번째 시작할 때 임마누엘 칸트 이후로 과학을 도와준 철학자는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철학자들한테 아주 욕을 많이 먹죠. 작년 10월부터. 그게 이제 유럽에서 이제 센세이션 했어요. 유럽과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뭐 그런 얘기가 없었겠지만 욕 많이 먹었어요. 철학이 과학을 도움준 건 칸트 이후는 없다라고 얘기를 해서 많은 철학자한테 욕을 먹고, 두 번째는 그 종교인한테 욕을 먹어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든 건 아니다. 저절로 만들어진 거다 이거지. 저절로. 그래가지고 뭐 저기 교황까지 나서서 이 사람한테 뭐 이렇게 그 아규먼트 하고 막 이랬어요. 비기 쉬웠지. 하여튼 이 사람이 한 얘기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마지막 챕터에 한 얘기를 저는 여러분한테 보여주려고 이걸 만들었어요. 자, 스티븐 호킹 같이 굉장히 위대한 과학자들도 이제 서양 철학으로는 해석 안 되는 뭔가가 생긴다는 거지. 인과관계로 해석되지 않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가 마지막에 얘기하는 건 동양 철학을 한번 좀 보면 어떨까 이런 얘기를 하죠. 동양 철학 주역에 나오는 얘기인데 영어로는 synchronicity 부르고, 이거는 조금 좀 문제가 있는 영어의 단어고, 세렌디피티라고 해서 그나마 좀 우리 뜻에 맞아요. 주역이라는 게 뭔가 우리 굉장히 포지티브해요. 그 에이시안들, 특히 이제 동양 철학을 바탕으로 하는 사람 굉장히 포지티브한 게, 세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것 같다라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게 꼭 인간관계가 아니더라도 뭘 틀릴 수 있어요. 제가 주역을 깊게 공부해 본 건 아니에요. 왜냐면 그냥 최근에 이렇게 번역된 책들, 영어로 번역된, 원래 중국말을 영어로 번역된 걸 제가 읽어서 굉장히 편협된 지식이 가질 수도 있지만, 하여튼 커절리티, 인과관계로 설명되지 않는 걸 주역은 설명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스티븐 호킹은 그 얘기를 하죠. 자, 지금까지 인류 과학과 인류의 모든 것들은 모델 중심으로 움직였다는 거지. 자, 데이터 수집해서 이론 만들고 이 이론대로 움직일 거다. 그게 과학이었는데, 뭐 자기는 M-theory 얘기도 해요. 근데 M-theory의 핵심은 뭐냐면 이거예요. 싱크로너시티야. 그러니까 이게 평면적으로 봤던 인과관계가 뭔가 하나의 룰로 이루어졌을 거라는 거지. 자,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지금 물리학은 물리학의 법칙이 있죠? 생물학은 생물학의 법칙이 있잖아요. 화학은 화학의 법칙이 있고. 자,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복잡하게 안 만들었을 거라는 거지, 절대자는. 만약에 있다면. 세상이 이렇게 복잡하게 안 됐고, 하나의 띠어리가, 하나의 이론이 이 모든 걸 다 설명할 수 있겠다는 게 스티븐 호킹이 주장하는, 물론 그 이전에 많은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더 M-theory예요. M이 뭘 나타내는지는 자기도 잘 모른대요. 뭐 마제스틱이라는 얘기도 있고, 뭐 그런 얘기도 자기도 잘 모르는데, 하여튼 마지막 챕터에 얘기하는 건 동양 철학을 좀 보면 이런 얘기들을 좀 한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서양 애들이 서양 철학에만 집중해서 과학을 발전시킬 게 아니라 동양 철학도 한 번은 봐라. 여러분이 강점이 있는 거지. 왜냐면 서양 애들은 아무리 봐도 이게 이해가 안 되거든. 이거 저도 읽어봤는데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뭐 동전 4개 던져가지고 64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뭐 평가하고 이게 막 변화인데 진짜 어렵더라고요. 왜냐면 우리는 초중고등학교 때 대학교까지 그 서양 철학을 바탕으로 된 교육 시스템을 받아왔거든. 인과관계를 따져가면서 공부를 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서양의 차이점은 없지만 문화적으로 우리가 걔네들보다는 훨씬 유리한 입장에 있죠. 걔네들, 서양 애들은 동양적인 문화를 이해하기 굉장히 어렵지. 근데 이 동양 문화에 녹아들어 있는 주역 같은 것들이 여러분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했고, 자, 그래서 전통적인 리서치 방법들은 뭐 통계 쓰죠. 데이터 수집하고, 그래서 데이터 수집하고 통계 쓰는 게 이제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뭐 가설 얘기도 하고, 우리가 항상 그 연구 방법론 보면은 가설을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수집하죠. 자, 여기에서 조금 문제가 돼요. 가설이라는 건 이론적에 가깝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론이니까. 그 다음에 데이터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냐는 거지. 가설을 먼저 해서 왜 데이터 수집한 다음에 가설 만들면 안 되지? 그런 방법론도 있어요. 그건 마지막에 제가 얘기를 할게요. 근데 이게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현재까지는 가설을 만들고, 그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수집을 합니다. 근데 이게 왜 좋았냐면 굉장히 빨라요. 굉장히 빨라요. 가설 없이 데이터만 가지고 나중에 디자인 리서치라든지 액션 리서치라든지 퀄리테이티브 리서치 메소드를 가보면 마지막 슬라이드에 설명할 텐데 되게 오래 걸려요. 시간이. 데이터를 계속 들여다봐야 되거든요. 계속 봐야 돼.
그래서 무슨 패턴이 있을까? 이 생각도 해보고 저 생각도 해보고. 왜냐면 가설이 없으니까. 이것도 맞춰봐야 되고 저것도 맞춰봐야 되고 시간이 오래 걸려요. 하지만 가설을 세우고 데이터를 수집하면 진짜 빨라요. 그러니까 위험하다는 거지.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가설이 이미 있으니까 가설에 맞는 데이터만 쫙쫙 보여준다는 거지. 그러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게 여기서 도덕적인 문제가 발생을 해요. 듀함 앤 콰인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과학 철학자인데 1960년대 아직까지 살아 계세요. 두 분 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인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 지금까지 전통적인 연구 방법론 좋아 괜찮아. 조건이 하나 있다는 거지. 니네들이 제대로 하면.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굉장히 윤리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뭐 황우석 씨의 그 윤리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건 잘못된 거고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건 네가 가설을 세우고 데이터를 모을 때는 이거의 관계에 대해서 한 번 더 의문을 가져야 된다는 거지. 자, 우리가 아까 베이컨도 그랬잖아요. 가설을 일단 네가 세우면 네가 보고 싶은 데이터만 본다는 거야. 근데 이 자체가 위험하니까 네가 가설을 세우고 데이터를 볼 때 한 번 더 생각하는 정직함을 가져라는 거지. 이 데이터가 이 가설을 증명하는 게 네 분석에 의하면 정확하게 맞는데 맞아. 틀린 건 아니야. 네가 거짓말한 거 아니니까. 세스가 거짓말하진 않을 거 아니야. SBS에서 거짓말 안 하지. 맞는데 이거를 꼭 이 데이터가 이 가설을 증명하지 않고 다른 거일 수도 있다는 고민을 한번 해보라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좀 어려운 얘기예요. 듀함하고 콰인은 니들이 정직하지 않으면 니네들 과학자가 정직하지 않으면 과학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 된다는 거지. 그러면서 아까 사이언스나 네이처나 셀에 있는 90%가 재증명이 불가능한 데이터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너는 가설을 세우고 데이터 쓰니까 발표하면 끝. 그게 아니라는 거지. 가설을 세우고 데이터 했을 때 한 번 더 정직하게 되돌아가면서 이 가설이 맞는 가설이냐, 이 데이터가 맞는 거냐, 이 데이터가 혹시 다른 가설은 아니길 이 일련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너희들은 잘못된 연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굉장히 그 정직해지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중요한 방법이에요. 연구 방법론에서 듀함하고 콰인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얘기를 해요. 왜 정직해야 되는가? 그러면서 제가 마지막 10분 동안 얘기해드리고 싶은 건 그럼 어떤 연구 방법론을 여러분이 찾아야 되느냐? 어떤 걸 써야 되느냐? 저도 몰라요. 그건 너무 케이스 바이 케이스야. 어떤 사람은 OR 같은 수학적인 수치 해석을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데이터 마이닝을 써야 되고 어떤 사람은 스태티스틱을 돌려야 되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저처럼 실험을 해야 되고 뭐냐 이거지. 모른다 이거지. 그러면서 제가 이제 들어보는 게 이제 등소평. 그죠? 흑묘, 백묘 이론 있잖아요. 등소평이 1970년대에 저길 가죠? 1970년대에 미국 가죠. 그러면서 갔다 오면서 딱 한마디 하지. 야, 사회주의든 공산주의든 사회주의든 자본주의든 쥐만 잘 잡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장땡이라는 거지. 그러면서 중국을 오픈하죠. 중국을 오픈해요. 그러면 공산주의 체제이면 자본주의를 확 흡수하죠. 인민만 잘 살면 된다는 거지. 국민들만 잘 살면 되지. 그게 자본주의든 사회주의든 필요 없다는 거지. 연구 방법론도 비슷해요. 연구 방법론도 여러분이 취사 선택을 잘해야 돼요. 물론 거기에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해볼 가능성도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은 슈퍼바이저가 필요한 거예요. 슈퍼바이저의 객관적인 지식들이, 객관적인 경험들이 여러분을 도와줄 거예요. 여러분들은 잘 몰라요, 아직. 왜냐하면 경험이 쌓여야 되는 학문들이 있어요. 특히 이런 연구 방법론들은 처음에 자기는 맨날 통계만 쓰고 싶으면 통계만 쓴다고. 저도 지금 배우는 과정이에요. 저는 물론 졸업을 하고 지금 일을 하고 있지만 저도 논문을 쓰다 보면 내 방법론이 틀렸다는 걸 모르고 계속 그쪽으로만 가요. 근데 가끔 내가 다른 분들한테 이런 논문을 보여주고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새로운 견해들을 줘요. 아, 이거는 좀 이상하지 않냐? 이게 말이 되냐?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왜 그걸 나눠서 분석하냐? 하나로 합쳐서 분석을 하거나 실험을 다시 해라. 이런 식으로 줍니다. 자기는 잘 못 봐요. 아까 그런 게 정직해져야 된다는 게 자기는 정직해질 수 없기 때문에 남의 힘을 비르는 것도 도움이 돼요. 그래서 슈퍼바이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학문적인 시스템이 만들어진 거고. 자, 그래서 최근의 경향들 보면 아주 간단하게 한 5분 정도만 더 설명을 할게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질적 방법론, 즉 Qualitative Research Method라는 게 등장을 하죠. 1950년대 후에 등장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우리는 맨날 이렇게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거나 망원경으로 들여다보고 데이터 쫙 쓴 다음에 스태티스틱 돌리거나 수학적으로 풀죠. 그거는 양적 방법론이라고 우리 쉽게 얘기합시다. Quantitative Research Method예요. 50년대 이후에 등장하는 게
이제 그와는 별개로 데이터를 보고 이론을 끄집어내자는 거지. 그게 액션 리서치이거나 혹은 디자인 사이언스 아니면 사회학에서 많이 쓰는 그라운디드 티어리입니다. 뭘 얘기를 하냐면 데이터를 들이다 보라는 거지. 몇 가지 툴들이 있어요. 이쪽 걸 쓰고 싶으면 뭐 컨버세이션 어널리시스라든지 그 버벌 프로토콜 어널리시스라든지 이런 몇 가지 툴들은 있어요. 툴들은 있지만 핵심은 뭐냐면 자 이제 가설 필요 없고 네 리서처 자신이 데이터 들이다 본 다음에 많이 쭉 본 다음에 쫙 하나 끄집어내자는 거지. 그러면서 하이퍼테시스가 없어요. 가설을 가지고 시작하지 않는 연구예요. 가설 없이 바로 데이터 수집해. 그 다음에 분석하자는 거지.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툴들 아까 그거는 테크닉들이고 그 오류를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트라이앵귤레이션 방법론들을 등장을 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인터널 트라이앵귤레이션. 그러니까 같은 데이터를 내가 한 번 더 보거나 내 친구가 한 번 더 보거나 둘이 따로따로 봐야 돼요? 같이 보면 안 돼요? 그럼 내가 영향을 미치니까. 얘도 같은 결과, 나도 같은 결과 나오면 그건 맞는 해석. 엑스터널 트라이앵귤레이션은 다른 나라에 보내요. 아니면 다른 인스티튜트에 보내거나 아니면 완전히 다른 문화권에 보내거나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모바일 폰 사용을 뭐 이렇게 데이터 막 수집을 해서 이 데이터에 의하면 노인분들은 뭐 20%만 쓰고 그러니까 노인분들은 모바일 폰을 안 쓴다는 결론을 내렸단 말이지. 이 데이터를 미국에 있는 학자한테 보내서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분석해달라고 해서 같은 결론이 내면 오케이. 맞는 얘기, 내가 내린 결론이 맞는 얘기,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트라이앵귤레이션이라고 불러요. 그 이외에도 많아요. 통계적으로 트라이앵귤레이션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고, 자, 요게 바로 새로운 연구 방법론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테크닉도 알아두시면 여러분이 나중에 공부하실 때 되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내년부터 물론 학과 교수님들하고 얘기를 해야겠지만 리서치 방법론, 이 리서치 메소돌로지를 석사 1년차와 박사 1년차에 필수로 집어넣으려고 해요. 그래서 시작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리터처 리뷰는 어떻게 시작하고 어떠한 연구 방법론이 있고 통계는 언제 써야 하며 액션 리서치는 언제 해야 하며 이런 방법들을 아시면 여러분이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내가 이런 주제에 대해서 뭐 5월이면 뭐 생산관리에서 이런 연구를 하려면 왜 맨날 수학적으로만 증명해야 되는 거지. 시뮬레이션도 쓸 수 있고 하다못해 전문가들 인터뷰에서 쓸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이 안에 들어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알고 덤비는 사람과 모르고 덤비는 사람은 많은 차이가 있어요. 맨날 그러면 수학 가지고는 풀생각밖에 안 해요.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리에 가까이 가는 연구 방법론을 찾아야 된다는 거지. 자, 이제 뭐 질적 연구 방법론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거 보면서 굉장히 재밌어 했는데 여러분 운전하면서 모바일 폰 쓰면 안 된다며. 사고 많이 난다며. 어딨어? 그거 진리야? 그거 맞아? 아무도 모르지. 우리가 기껏해야 내린 결론은 이거예요. 그 실험하지. 시뮬레이터 안에 실험하거나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그냥 시뮬레이터에 실험한 데이터 가지고 이렇게 하면 어텐션 레벨이 떨어져서 집중 못하니까 사고 난다. 그런 얘기 하지. 근데 실제로 가장 좋은 데이터는 진짜 하는 거죠. 진짜 사람 보고 운전하면서 모바일 폰 쓰라 그러는 거지. 사고가 나건 말건 그건 진짜 과학적인 데이터니까. 그죠? 근데 이거 못하잖아. 위험하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모든 과학적인 데이터의 결론은 그냥 시뮬레이터를 사용하거나 그죠?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근데 궁금하잖아.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근데 이 사람은 조금 다른 어프로치를 가졌어요. 이 사람은 연구 방법론 자체가 다른 건 아니지만 연구를 하는 메소드가 달라요. 메소돌로지랑 메소드는 달라요. 나중에 이 얘기할 기회에 메소돌로지는 연구 방법론이고 메소드는 그냥 방법이에요. 연구를 하는 방법. 자,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그 운전을 하면서 휴대폰을 쓰지 말라는 이유는 inattentional blinding, 우리 쪽 테크니컬한 텀으로 그러니까 어텐션 레벨이 떨어져서 그렇게 되는 건데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간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겠냐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떤 실험을 하냐면 한 사람은 전화하면서 걷는 거고 캠퍼스를 걸어요. 이쪽 끝에 저쪽 끝까지. 얘는 아이포드 들으면서 걷고 얘는 이제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면서 걷고 얘는 이제 그거죠. 그냥 혼자 걷는 거지. 자, 그렇게 하면 그냥 아무 실험도 아니잖아.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자, 그러면서 어떤 일을 하냐면 캠퍼스에서 볼 수 없는 거를 넣어줘요. 누가 저글링을 해. 그러니까 우리 노천극장 같은 데서 이제 걷게 시키는데 노천극장에서 저글링 하는 사람 많지 않죠? 이 옷 입고. 없잖아, 거의.
그러니까 사고가 나는 것도 그런 거예요. 사고 거의 안 나잖아요? 근데 가끔 한 번씩 사고가 나는 거 아니야? 뭐가 갑자기 착 끼어들어서. 얘가 한 거는 뭐냐면 이렇게 4개의 실험 조건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저글링 한 거를 본 거냐는 거지. 그러니까 본 비율을 가지고 간접적으로 증명을 한 거예요. 실제로 운전한 거 테스트할 수는 없잖아. 봤더니 모바일 폰 하면서 가는 애는 저 저글링 하는 사람을 24%의 사람만 저 저글링 한 걸 봤다라는 거지. 나머지는 꽤 많이 봤어요. 그렇죠? 상황을 어떻게 봐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물론 이제 위험하긴 하지만 가설이 있잖아요. 근데 그 가설을 가지고 어떤 방법을 쓸 것이냐. 꼭 수박만이 아니라는 거지. 꼭 맨날 왜 짜장면만 먹어요? 가끔 짬뽕도 먹어줘야지. 그죠? 가끔가다 탕수육도 먹어주고. 방법은 여러분이 선택하기 나름이라는 거지. 그게 연구 방법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알아야 이제 기존의 모든 과학은 다 그랬어요. 아까 처음에 보여줬던 슬라이드처럼 뭐 이렇게 가설 세우고 실험하고 데이터에서 컨클루전 하는데, 요즘 질적 방법론 같은 경우는 디자인 사이언스라고 해서 조금 다른 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뭐 항상 아리스토텔레스가 맞은 건 아니잖아. 그 사람 틀릴 수 있는 거 아니야. 2500년 동안 우리가 한 번도 바꾸지 않았다면, 인류가 진화를 한다면, 학문이 진화를 하는 게 맞는다면 우리든 언젠가는 새로운 방법론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디자인 사이언스가 추구하는 바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50분 안에 끝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틀에서 조금만 벗어나서 세상을 보라보는 거죠. 여러분의 학문, 여러분의 데이터 있어요. 여러분이 하는 방법이 거의 맞아요. 하지만 가끔, 그래서 산업공학이 중요해요.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맨날 하루 종일 같은 것만 계속 보면 다른 게 안 보여요. 다른 걸 봐줘야 된다는 거지. 다른 걸 봐줘야 여러분이 뭘 하고 있는지를 알아요. 베이컨의 예를 들면 동굴에 있는 사람은 동굴이 세상의 전부인지 알아요. 밖을 본 적이 없거든. 밖에 나와야 내가 동굴에 있었다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끔 밖에 나가서 다른 걸 그러니까 많이 섭렵해야 된다는 거지. 특히 산업공학 공부하시려면 여러 학문적인 분야를 조금씩 알아야, 아, 자기가 하고 있는 게 이거구나. 그리고 중심을 잡아서 여러분이 공부하는 그 수준을 알 수 있다라는 거지.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나아갈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 발표를 마치죠. 너무 고차원적인 얘기예요? 재밌지 않아요? 재밌었죠? 아, 너무 푸시하나? 재미없으면 안 되는데. 난 너무 재밌었는데, 이거. 내가 말하면서 내가 정리가 되는데. 한 2, 3년 동안 진짜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테니어 받은 다음에 좀 별로 할 일이 없더라고요. 여기 이제 테니어 받으신 교수님들도 많이 계신데 거의 비슷한 분위기였어요. 이제 아침에 학교 가서 철학책을 읽기 시작한 계기가 있어요. 옛날에 어렸을 때 조금 겉멋 알죠? 겉멋. 철학책을 사놓으면 정말 뭔가 좀 폼나고. 그래서 책꽂이 저기 쫙 꽂아놨어요. 근데 좀 들고 다니기도 불편하고 한 번도 안 읽은 책인데. 그러니까 이제 2008년 후반부부터 조금 읽어봤죠. 그러다가 또 자고. 정말 잤어요. 너무 재미없더라고. 이 세상에 이렇게 재미없는 책이 있나? 그러면서 또 한 일주일 있다가 또 이렇게 피고 또 자고. 그러다가 이제 이게 조금씩 쌓이니까 이제 조금 보이더라고요. 아, 최소한, 플라톤하고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관계구나. 그러면서 그게 조금씩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 철학책을 한 15권 정도 지금까지 읽은 것 같아요. 2008년 이후로. 근데 그러면서 내린 게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더 많이 공부를 하면 여러분 이거보다 더 재밌게, 그리고 더 자세한 내용들을 알겠지만 제가 딱 읽은 수준이 거기까지예요. 읽은 수준이. 그러니까 아마 조금 오해할 수도 있는데 제가 말한 건 진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틀릴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이 더 공부를 많이 하셔서 여러분보다 더 훌륭한, 여러분 선생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돼야 한국의 미래가 있지 않겠습니까? 학문이라는 건 발전해야 돼요. 여러분이 선생님보다 아래면 그 뭐예요, 그게? 한국은 학문이 없는 거지. 그죠? 여러분은 어떻게 돼야 돼? 선생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지만 한국은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그게 플라톤하고 아리스토텔레스의 관계에서 보여준 학문의 발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선생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더 지적 능력도 뛰어나고, 그래야 선생님들이 좋아하지. 그래야 우리가 학문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학문 없다라고 폄하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보기엔 우리나라 이제 학문이 만들어지는 과정이에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케이스 스터디지. 여러분들이 잘 못해버리면 우리 학문은 우리 선생님 세대에서 끝나는 거야. 잘 생각해 보세요. 그치? 안 그래요? 그 선생님이 배우고 학생들이 맨날 이쪽이면 계속 떨어지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일로 가야지. 그럼 여러분 다음 세대는 일로 가고 그 다음 세대는 일로 가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발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 개인적인 느낌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럼 질문 없으시면 오늘 강의는 이걸로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